전두 측두엽 치매는요, 말 그대로 전두엽과 측두엽에 병변이 생겨서 인지장애에 의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치매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주로 앞쪽 뇌와 측면에 해당하는 측두엽과 전두엽의 병적 노화가 특징적인데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치매의 2 내지 5%를 차지합니다. 특히나 65세 미만에 발병하는 조발성 치매인 경우에는 꽤 많이 차지하죠. 네, 40% 가까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의 장애라든지 보호자분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전두엽은 이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인간의 하나의 습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본성과 인성을 좌지우지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생기고 이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측두엽은 놀랍게 기억력을 담당한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왼쪽 측두엽은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언어 능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측두엽은 우리가 오른쪽 뇌의 기능이 이제 시공간 기능을 주로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오른쪽 측두엽은 시각적 기억력이 거의 다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측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언어적 기억력도 떨어지고 시각적 기억력도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약간 알츠하이머병 때 생기는 측두엽은 우리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특징적인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두 측두엽 치매에서 생기는 측두엽의 병변은 해마보다는 그 약간 아래쪽에 있는 편도체를 많이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감각, 감정의 기억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조절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기억력은 큰 문제가 없다가 점차 다 이제 침범하게 되면 기억력 장애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두 측두엽 치매는요, 세 가지 특징적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특징적으로 전두엽이 주로 많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 기능 장애에서 성격과 행동 장애가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측두엽이 먼저 이제 침범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장애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경우에 약간 측두엽과 전두엽 사이에 언어를 표현하는 부위에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진행성 비유창성 언어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측두엽 부분에서도 이 이제 의미를 담당하는 앞쪽 측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사물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의미 변이성 원발 진행 실어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의미 치매라.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미 치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 행동 변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전체적인 전두 측두엽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고 결국은 의미 치매나 비유창성 치매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 전두엽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 변이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행동 변이가 먼저 생겼을 때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력 장애보다는 성격, 행동 변화, 일을 실행하는 기능 저하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아침에 여기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서 뭔가 일을 집안일을 막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버스라든지 뭘 타고 병원에 여기에 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다 실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실행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딱 제때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두 측두엽 환자들은요, 이런 일을 수행하지 못해요. 굉장히 뒤죽박죽 일을 하기 때문에 막 밥을 만들려고 하다가 갑자기 뭐 화장실에 가서 뭐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뭔가 뭐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막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하나의 본인이 목적했던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우리가 ADHD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양상으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의가 굉장히 산만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격이 변화되고 무관심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판단력, 자제력, 공감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는 우리가 Theory of Mind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저희가 7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거든요. 눈에 딱 보이시는 게 억제도 안 되고 감정도 다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이 안 돼서 무관심해지고 무감동해지고 감정이 둔화되고 굉장히 강박적인 증상이 생기고 이전에는 그냥 모든 음식을 다 잘 드셨는데 하나의 음식만 고집하는 식습관의 변화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기능 변화라든지 판단력 장애가 아주 나타나게 됩니다. 얼핏 보셔도 알츠하이머병이랑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 보면요. 탈억제.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게 방송 촬영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재미가 없어도 굉장히 억제하고 열심히 지금 경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그와 반대로 아예 감정이 없어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탈억제라고 하는 거는 약간 뇌의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안화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화엽이 어릴 때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안화엽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행동을 하다가 안화엽이 발달하게 되면 그런 억제적인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이 전두축두엽 치매 환자들은 안화엽이 망가져서 아까와 같은 그런 탈억제적인 행동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내측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 드라이브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지고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감동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잃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랐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 전두축두엽 치매 환자가 본인의 가족이 사망을 했는데도 그걸 전달했을 때 전혀 울지 않으면서 그래? 그렇군. 알았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호자가 너무나도 슬프게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는데 너무 무감동하게 반응을 해서 아, 우리 남편이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정서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게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보호자분이 막 힘들거나 밖에 나가서 누군가랑 언짢은 일이 있을 때 집에 왔을 때 이제 환자분은 굉장히 막 혼자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막 웃는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성향을 살짝 보이는 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그렇죠?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꼭 치매가 아니어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도가 변화가 없고 그게 아주 우리가 병적으로 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병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는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퇴행성 뇌질환의 특징이라는 게 계속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심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강박의식적인 행동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문단속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씻는다든지 물건을 일정 자리에 항상 놓으려고 한다든지 노래를 계속한다든지 다니는 곳마다 모든 숫자나 뭐 팻말을 다 읽는다든지 특정 행동, 박수치기를 한다든지 심지어 매일 같은 곳을 돌아다닌다든지 증상도 있고요. 또 제가 봤던 어떤 환자분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조그만 조약돌을 다 모아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조약돌만 몇 박스씩 모아 두시는 거죠. 또 어떤 전두축두엽 치매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음식, 쓰레기 음식만 주워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너무 괴롭죠. 근데 왜 주워오냐면 제가 조금 이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도 변화가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화 전두엽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후각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후각 피질이 올라가는데 후각 피질이 망가지다 보니까 냄새를 잘 못 맡게 돼요. 더 심해지게 되면 미각도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몇 가지 미각들이 있는데 단 거. 그래서 이런 전두엽 축두엽 치매들이
워낙 이전에는 단 음식을 거의 찾지 않았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단 음식만 찾는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 기능,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상황과 행동의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당연히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돈 관리, 은행 업무가 안 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재무 관리 능력이 떨어져서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부적절한 투자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귀결되는 게 판단력 장애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탈업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본인이 이전에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안 되고 판단력 장애가 생기면서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만큼 고통을 주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대해서 어떤 경우는 남의 탓, 당신의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떠한 활동을 제재했을 때 굉장히 과도하게 화를 내는 증상까지 다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판단력 장애는요, 결국 우리가 아까 안아협, 그다음 내측 전두엽, 바깥쪽에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판단력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증상으로 이제 불안 증상, 초조감,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증상이 심해지면 모든 물건을 다 만지려고 하는 사용행동 증상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눈에 보이거나 손에 닿는 모든 물건을 만지고 싶어 하고 이런 환자분들 특징적으로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책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물건을 만집니다. 만지고 본인의 이제 여기 집어넣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신경과 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망치라든지 이제 안구를 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를 꺼내놓고 하다가 환자 가까이 가게 되면요, 제 가슴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본인이 똑같이 해요. 의사한테.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사용행동 증상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집착증에 의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던 상황이 끝나면 본인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들은 의사가 말을 한다든지 보호자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반복해서 따라 말하는 그런 보석증의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두엽이 망가지기 전에 측두엽이 망가졌을 때 생기는 언어장애 두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이라고 하는 건요,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릴 약간 파킨슨병이 동반됐을 때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병리 소견이 딱 하나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질환, 예를 들어서 진행성 핵상마비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 피질 기저핵 변성이라든지 심지어는 크루츠펠트 야코병에서도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위에 병변이 생기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이 있고요, 측두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말을 표현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모터,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남의 말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내가 적절한 단어를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단어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따라 말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동사도 늘게 되고 그다음에 형용사가 점점 늘게 되잖아요. 이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들은 구어, 문장을 말을 하지 못하고 단어로 얘기하고 동사도 뭐뭐 했어, 응,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의 컨텐츠가 없어지게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 아주 힘들게 말하고 발화 속도가 느리고 이름대기 장애로 머뭇거리고 말더듬이 생기고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고 단어로 얘기하고 또한 본인이 단어를 찾고자 하는데 앞에 한 음절은 생각이 나지만 나머지 음절이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쓸 때는 간단하게 쓰기는 하지만 굉장히 철자 오류가 관찰이 되면서 문장이 복잡해진 긴 문장인 경우에는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하나라든지 물체에 대한 의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의미 침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에서 앞쪽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특징적으로 사물에 대한 의미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의미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또 따로 있고요.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어떤 물체와 연관된 의미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 의미 침해는요. 사물에 대한 의미보다는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미 장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에 있는 거에 대한 의미 장애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상실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왼쪽에 측두엽 위축이 생기게 되면 언어 장애가 주로 많이 생기고요. 아까 제가 오른쪽 측두엽은 시각적 기억력을 담당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두정엽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시공간 기능은 남아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으로 오른쪽 측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사람의 얼굴을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면인식 불능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면인식 불능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인한테도 가끔 이런 안면인식 불능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질적인 원인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안면인식 불능증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나랑 너무나도 가까운 내 가족들을 못 알아볼 때 안면인식 불능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테스트하냐? 이런 안면인식 불능증이 의심되는 분한테는 가족의 사진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준비해 뒀다가 조용필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모릅니다. 정상적인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40, 50대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볼 때, 특히나 그게 가족의 사진을 못 알아볼 때 우리가 안면인식 불능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측두엽은 특히나 남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되세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 외래 오셨던 이 의미침해 환자분은 오시면 똑같은 말. 내가 남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내가 왜 말을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을 정말 반복적으로 외래 왔을 때 보호자분이랑 상담하는 동안에 5분에서 10분 동안 그 말만 반복하다 가십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남의 말을 못 알아듣는 판단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남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외래에서 간단하게 뭘 테스트를 하냐면 의자라든지 뭔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거를 보여드리고 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다가 책상 아니면 신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이 의자가 의자입니까? 책상입니까? 물어보면 갑자기 막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던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이상한 말로 그 불안감을 계속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측두엽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면 실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미 침해의 또 다른 주요 이제 증상들은요. 이름을 대지 못하니까 그것저것과 같은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고 자연물 이름 대기가 조금 인공물이 자연물 이름 대기보다 조금 더 어렵고 알아듣기 장애가 생기고 유창성은 유지가 되고 의미 착오증이 생기고 읽기 쓰기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 신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친구, 연예인의 얼굴이나 사진을 봐도 누구인지 모르고 심지어 거울에 비친 본인의 모습도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화를 내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연상신인증도 약간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퇴행성 뇌질환의 핵심적인 건요. 퇴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나빠진다는 개념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뇌졸중에 의한 치매는요. 나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뇌졸중이 한 번 있었을 때 그 증상만 나타날 뿐이지 계속 악화가 되지 않지만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전두측두엽 치매는 계속 나빠지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나빠지냐?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동 변이성 아니면 의미 장애성, 비유창성 얘네들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먼저 생기다가 사회적인 활동이 줄고 약간 판단력이 점점 모여서 무관심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
계획 수립, 실행,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지지만 아직까지 일상적인 거는 본인이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만약에 행동 변이성이라고 하면 판단력 장애에 의해서 굉장히 무분별한 지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해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또한 경찰서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치매가 아니라 정신장애, 뭐 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조현병으로 오인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뇌손상 영역이 넓어지면서 모든 증상들이 약간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증상들이 발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치매인데 전두축두엽 치매, 행동변이성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언어장애가 점점 심해지면서 본인의 의사표현 이해력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향 언어증이라든지 본인이 말한 단어나 어조를 반복적으로 하는 동어 반복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강박 증상, 반복적인 행동도 나타나게 되고요. 폭식과 같은 식습관에 인해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오히려 체중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공격적인 행동, 망상과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되고 점차 진단단에서 말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말기에는 정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근육이 약해지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기능이 떨어져서 독립적인 보행 능력 장애가 알츠하이머병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음식 섭취와 배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알츠하이머병은 이런 와상 상태로 넘어가는 게 12년에서 15년 걸리는데요. 전두축두엽 치매 환자는 5년에서 8년 정도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와상 상태로 넘어가고 또한 생명이 어떤 임종에 다다르는 것도 조금 빠르게 나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기 치매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전두축두엽 치매에 대해서는 치료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치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을 증진하는 약을 써서 정말 30% 이상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속도를 40% 정도 늦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두축두엽 치매는 사실 병의 경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행동들은요. 우리가 세로토닌 계통이라든지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을 써서 적절하게 행동 조절은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행동 조절 치료를 위해서라도 치료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하시면서 이렇게 실제로 겪었던 사례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양한 증상들을 알아가면서 대단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한 중에 시청자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전두축두엽 치매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을 아주 명쾌하게 구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증상들이 정말 이 사람의 본성하고 다르게 이런 변화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행동들이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계속 나빠질 때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다음 강연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치매가 루이체 병입니다. 루이체 치매라고도 하고요. 레비소체 치매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이체 치매라는 치매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다음 강연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